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제 전공은 일본의 외교 안보, 본래는 이제 국제 정치인데 퇴직하고 났어요. 그 뒤로 쭉 계속 책도 쓰면서 이제 일본 경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하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아주 너무 재밌게 제가 분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는 사실 저희 경제이탈법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예. 최근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대체로 지금 국내 뉴스에서 보면은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일본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주식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이 뉴욕 다우를 나타내고요. 파란 게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89년도 9월 1일쯤 보면은 거의 4만 가까이 갔다가 쭉 빠지잖아요. 네. 쭉 빠져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때치로 되돌아왔다. 되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 어떻습니까? 다우는 계속 올라갔죠. 그 다음 걸 한번 보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90년도를 시작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면은요. 니케이 평균 주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거의 평지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뉴욕 다우는 어떻습니까? 1250% 올랐어요. 그 일본이 지금 주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한심하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막 대단한 양 막 포커스를 맞추고 일본이 다시 뭐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미국 뉴욕 다우지수가 이렇게 오를 동안 일본은 이제 30년 전에 그 위치로 돌아갔다. 이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너무 추고 있던 게 이제 조금 이제 숨쉬기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좀 소위 말해서 삶이 좀 나아졌느냐. 일반인들은 거의 혜택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주식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샀어요. 지금 올라간 거는. 과거에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그때 막 버블 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주식을 보면은 90% 이상이 일본 국내 주식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일본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주식 누가 많이 샀느냐 이걸 보면 분포로 보면은 외국인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 그 중에서도 일본의 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이 주식의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엔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는 거는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이 금융 정책이 전 세계하고는 동떨어진 좀 이상한 정책을 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에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작년부터 계속 그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가 되면은 이제 N고로 가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죠. 금리 N제로 내려왔어요. 1엔, 2엔 정도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보통 N저냐 N고냐 이게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금리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나라 경제가 탄탄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환율이 좋아지겠죠. 근데 일본이 사실 지금 경제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크게 관계없이 N제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여러 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올린 게 뭐 그게 사실은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N고로 가지 않고 N제로 갔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본의 경제 펀디멘탈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N고로 갈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한번 보세요. 지금
달러의 금리가 5.5% 올라가고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 0.1%, 이 폭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싼 엔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가 높은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면은 5.6%의 이 금리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소한 뭐 4, 5%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걸 일본에서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엔화를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저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이게 축소가 되면은 엔고로 갈 거다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금리가 올해 내로 뭐 3번 내린다, 뭐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차가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올해 내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이걸 눈치챈 거죠. 아, 그래서 엔고로 가기가 힘들 거다. 금리 차도 그런데 하물며 일본의 경제 펀디멘탈 자체도 썩 좋지 않으니까 그 동력은 엔저로 갈 수 있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엔고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저로 갔다.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 일본이 이제 향후 겪게 될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엔저로 계속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일반 국민들의 삶이 아주 핍박해져요. 사실 2년 전만 해도요, 1달러당 105엔, 110엔 정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50엔, 곧 160엔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럼 뭐 거의 내 자산이 3분의 1로 떨어져 축소됐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이 소비가 축소되겠죠? 소비가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을 일이 없잖아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저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것도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전체로 보면은 일본 노동자의 30% 정도가 대기업에 종사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이제 춘투라 그래가지고 노동쟁의에 의해 가지고 임금 올려달라. 그래서 원래 춘투에 의해 가지고 5.28%가 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 해당되는 노동자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수의 10%, 11% 여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물가가 4%까지 올라갔다가 3%, 뭐 이제 2%, 3% 왔다 갔다 요 정도면은 임금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실질 임금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걸 넘어섰는데 90% 가까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이 물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금리, 자기 임금 인상이.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올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엔저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겠죠. 최근에 해외 그 뭐랄까 스플라이 체인이 뭐 망가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른 부분도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것도 폭등하고, 거기에다가 엔저까지 겹치니까 이 이중으로 가격이, 수입 자재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보통 대부분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수입 물가가 워낙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격 못 올리다 최근에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식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막 빵빵빵빵 터뜨리는데, 근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일본 주식 시장이 어쨌든 좀 좋긴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사실은 거의 제자리인 것 같은데,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제2의 버블이다, 뭐 이번엔 다르다,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박사님은 조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버블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놀라운 게 한창 그때나 이 출발 지점에서요. 이 지점에서는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15% 가까이 됐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된지 아세요? 몇 프로? 지금 4%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때까지 주식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서 보면은 이거는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전체 주식 총액의 그 금액이요. 미국의 1위, 2위, 3위 합치면은 이게 더 많아요. 그리고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구글이잖아요. 그러면 1위, 2위를 합치면은 조금 모자라요. 일본 전체 총 가격이. 3위까지 합치면은 이게 훨씬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민망하죠. 예,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네. 힘을 못 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했던 이 저 PBR 개선책은 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사실 뭐 3,000개, 4,000개 정도의 이제 상장 회사가 있다면은 한 1,800개 정도가 PBR 1 이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일본 주식은 뭐 거의 쳐다도 안 봤다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엔저가 막 되면서 대기업이 막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뭐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하나의 불쏘시개로 일본 정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뭔가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게 PBR 1 이하 기업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까지 막 이제 약간의 협박성 얘기를 좀 했어요. 1 이하로 있는 기업들은 1 내지는 1 이상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외에서 볼 때는 PBR 1 이하 주식은 무조건 찾는 거예요. 일단 사놓으면은 1 이상으로 1 이상 올라갈 거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게요. 엔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주식이. 맞아요. 네. 한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니까 지금 엔저는 비정상적이다.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일본의 이 펀디멘털이라든가 상황을 알면은 엔고로 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놓으면은 뭐 130엔 정도까지는 올려 내려갈 거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많다고. 우리나라면 1조 넘게 샀다 그래요. 1조 원 이상.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이 이제 PBR 1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왜 그러냐. 글쎄 나도 우리나라가 왜 그러는지 해외에서 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지. 근데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기관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도 저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게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이쪽이 완전히 막 그냥 끌어올린 거거나 마찬가지니까 한국도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분명히 뭔가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는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아마 일본에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그 PBR 그 문제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저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이 화랑이 되다 보니까 거기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옆에 이제 그 소식도 듣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 삼성에서 뭔가 하나 독립이 돼가지고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PBR 1 이상으로 뭔가 하려고 하네. 그쪽 일본에 했던 그 패턴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자, 이게 니케이 평균 거품기와 비교를 89년도하고 2024년 2월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요. 이 PBR 주가 수익이 그때는 61%였는데 지금 16%밖에 안 되니까 이걸 버블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5.6배죠 PBR. 근데 여기 뭐 해외 투자가 의한 투자가 10%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외에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이 일본의 서민들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AI 전략회의를 이제 발족한 이후에 오픈 AI가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을 좀 뭐 선택하고 뭐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AI 산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제 AI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제일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독재 국가에다가 모집단이 크잖아요. 15억 정도의 인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AI 발전 속도가 엄청날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플랫폼이 없어요. 그 데이터를 누가 다 가지느냐? 클라우드 같은 거 일본이 미국의 이제 가팜의 클라우드를 좀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수집하면은 그 일본에게 줍니까? 일본에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전부 미국이 다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SNS는 뭘 씁니까? 라인 쓰죠. 라인 쓰잖아요. 라인이 어느 나라 겁니까? 네이버, 한국 거잖아요. 그 자료를 두어가지고 한국 쪽이 가지고 있죠. 그 일본에 플랫폼이 있습니까? 플랫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AI를 발전시키려는지 나는 궁금해요. 사실 일본에서 AI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잖아요. 네. 이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제일 교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에다가 부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게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I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자료 자체가 일본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자체적으로 AI를 발전시키는 건 내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보고, 아마 한다 그러면은 뭔가 어디 다른 나라 외국 기업들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발전시키거나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일본에도 지금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막 쏟아붓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30년 동안 잠자다가 이제 조금 깨어난 것 같은데, 이때 뭔가 쏟아붓지 않으면은, 이때 다시 부흥하지 못하면은 두 번 다시 일본을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반도체 하면 뭐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부흥됐겠어요? AI 아닙니까? 그 당연히 일본이 반도체 신경 쓰면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AI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니까, 라피더스가 2나노를 만들잖아요. 2나노 만드는 게 AI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지금까지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기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는 그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애플, 거대한 기업이 고객이고,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 거기서 다 고객인데, 삼성도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내에 반도체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전자제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TSMC나 삼성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본에 지금 라피더스 2나노를 만들려고 하는 이 라피더스는 2나노 칩을 만들어 놓고 사가세요 하고 뭐 진열해 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칩은 어디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제작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피더스에 과연 고객이 있겠느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라피더스가 최근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AI 쪽으로 이 사람들이 눈을 돌린 거예요. AI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을, TSMC 고객이나 삼성 고객을 뺏어오는 거는 어려운데, 새롭게 이제 AI 새로운 수요처를 찾겠다.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AI 벤처 기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벤처 기업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양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소규모 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벤처 기업들의 제품을 라피더스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I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TSMC에다가 부탁한다거나 삼성에 부탁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레인 하나 까는데 엄청나게 그게 예산도 들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AI는 어떻습니까? 이 1년 정도만 지나도 벌써 이게 시대에 뒤처진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스피디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제품, 그걸 노리는 게 라피더스.
라피다스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득력 있네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도대체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근데 나름대로 논리를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다가 이제 출장 사무소를 이제 그게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벤처 기업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 확보에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박사님이 보실 때 일본 경제가 옛날처럼 다시 회복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좀 회의적이신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상당히 회의적이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회의적이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반적인 그 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아요.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전부 내수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수가 자꾸 축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축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엔저 문제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일본이 아직도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예요. 이 디지털화 되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보면은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막 그렇게 형성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엄청난 경제 그 부를 노리다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 투자가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시장이 축소된다는 생각하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디지털화가 안 된 게 이게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이게 뭐 지금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냐? 89년도에 시가총액 있잖아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1위부터 시가총액이 20위까지 14개 정도가 일본 기업이 차지했어요. 순위를 보면은. 그랬는데 30년 정도 지나서 2020년 그 임시에 이렇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은 20위 안에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누가 차지했느냐? 대부분 미국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들이냐? 디지털 기업들. 네, 전부 디지털,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그 디지털은 아날로그보다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주식 봤죠? 바닥을 기는 거 봤죠? 이게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금 심각하고, 그래서 또 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한국은 디지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유수한 디지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로 인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 갑작스럽게 경기가 좋아져서 막 잃어버린 30년 탈출하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경제 부흥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를 않는 거죠. 일본이 이제 반도체 부활을 꿈꾸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 뭐 라피더스에 보니까 8조 넘는 막 금액을 투입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는 근데 사실 아직 이제 그동안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사님 조금 그 시장을 좀 짚어주신다면. 80년도부터 이제 일본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죠. 86년이 이제 피크를 이루는데 반도체 1위에서 10위까지가 이게 뭐 일본이 6개나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NSC, 이다치, 도시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일본이 확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게 된 이유가 86년도 이때 미일 반도체 협정,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그 관세를 100% 매겨버려요. 관세를 100% 매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 8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85년도에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또 그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2년 사이에 120엔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N고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 2배로 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또 100%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격이 완전히 뭐 2배일지 3배일지 4배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폭등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상당히 수출에 아주 미국 수출은 아주 상당히 힘들어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안 92년도까지도 보면 여전히 6개가 있어요. 그 91년도에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때 또 한번 두들겨 패는 거죠. 2번의 스매싱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주춤하는 거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컸던 건 뭐냐 하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반도체를 많이 쓰던 데가 어디냐 하니까 일본이 그 당시 전자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디로 넘어가냐 하니까 디지털화 되는데 디지털화에 일본이 늦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디지털화된 한국의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운되니까 반도체가 거기서 많이 사용되다가 사용될 곳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출은 잘 안 되죠. 그렇게 줄어들었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일본은 전기 상사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전공정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구멍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90년도 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설계는 미국에서 주로 하고 팜넷에서 주로 하고 전공정 칩 만드는 데는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제 소위 말 파운드리에서 주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후공정은 다른 데서 이게 굉장히 전문화되는데 이때 일본은 그 전문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 기업들이 전부 이 전문화의 흐름과 전혀 엉뚱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 되버린 거예요. 경쟁력이 사라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은 쭉 계속 내려왔죠. 그다음 한국 기업이 쭉 올라왔고 아시아 이제 이 빼고 일본 빼고 아시아 그래프를 보면 이거고요. 근데 여기 대만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짓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엄청나게 짓고 미국 보시면은 세계 짓다가 18개나 유럽도 18개나 짓고 이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 아시아의 이 국가별 지역별 반도체 생산점을 보면 일본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경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이제 완전히 봉쇄하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봉쇄하는 대신에 일본을 키우려고 하는 느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냉전시대 때 미국이 일본을 키웠던 것 같은 맥락으로 지금 신냉전 개념이 있어가지고 지금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일본 정부가 눈치채고는 이제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2번 다시 일어설 계획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이제 쏟아붓는데 이게 보면 2021년도에 보조금이 7,740억 엔이죠. 22년도에 1조 3천억 엔입니다. 이게 이제 첨단 반도체 공정에다가 이만큼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파워 반도체 같은데 이런 데 또 지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라피다스 알죠. 최근에 일본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인 2나노 칩을 만들겠다는 라피다스 이 공장에도 처음에 700억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2,600억 정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2023 작년도에요. 1조 9,867억 엔. 이걸 또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이렇게 거의 이게 4조잖아요. 지금 4조 엔 정도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반도체 붐이 이제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세계 최고로 일본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이 모노츠쿠리 정신, 이게 뭐 장인 정신 이런 거더라고요. 요게 지금 일본 경제 상황에서 모노츠쿠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일본 하면은 장인 정신. 내 나이 정도, 내 연령대 정도 된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장인 정신을 배워라. 그런 교육들을 수도 없이 배우고 일본의 장인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그걸 진짜 부러워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일본이 망하고 있는 거는 장인 정신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그 장인 정신이 뭐냐? 하던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던 거 계속 하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은 이게 기술이 늘지 않겠죠. 근데 일본은 뭐 100년 넘는 기업이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1000년 된 기업도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은 뭐냐? 그게 장인 정신, 모노적꿀인 거예요. 대대손손 하는 것만 계속 해오니까 할아버지한테 노하우를 배워서 아버지가 그걸 전수받아서 대를 이어서 또 자기가 조금 더 개발시켜 이제 자기 아들한테 또 손자한테 이렇게 이제 기술이 전수, 이게 아날로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 되기 전에 세상에서는 일본 제품이 세계 톱이었죠.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그게 다 아날로그, 이게 장인 정신, 모노적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훅 간 이유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게 뭡니까? 워크맨 있죠. 그거 옛날에 엄청났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무조건 그거 하나 선물로 사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석권했는데 그 워크맨이 MP3 딱 나오는 순간 그냥 가버렸잖아요. MP3 요만해요. 조그만하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그 모노적꿀이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게 다 워크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일본이 그 엄청나다는 워크맨이 MP3 하나 그것 때문에 하루쯤 훅 갔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냐. 일본의 기술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 기술 그게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아날로그 사회가 아니에요. 디지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인 정신이 모노적꿀이가 일본이 상당히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 거죠. 모노주쿠리가 사실 그럼 좀 세습화 이런 걸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정치도 약간 세습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정치도 모노적꿀이의 뭐 일환인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사실 일본이 저렇게 헤매는 이유는 일본 정치가 삼류 사류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민당이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거의 일당 독재였잖아요. 중간에 잠깐 뭐 한 3년 반 정도 야당이 잡았다가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혁신을 안 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데 뭐 굳이 변할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신이 너무나 뿌리 깊은데 그런 정신의 배경에는 뭐냐니까 총리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습 의원들이에요. 10몇 명 중에요. 세습 의원이 아니고 자기 때 처음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총리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베 총리 갑자기 사망하고 그 뒤로 이어받았던 스가 총리가 그 사람이 아버지가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거는 정말 역사적인 이제 일이었던 거죠. 일본 사회에서는 전부 총리 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의 정치를 보면은 봉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 거기 선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를. 자기 아버지 밀어줬던 그 사람들이요. 그대로 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을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같지만 그 화장한 민주주의, 화장 다 지우고 나면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정치 역시 이게 장인 정신에 소위 말하는 이어받는 대대로 이어받는 아주 일본 하면은 장인 정신 이어받는 거. 그 혁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그 문제가 일본에 내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일본의 그 고물가 저임금 문제의 원인이 뭐 종신고용, 네. 연공서열 문화 뭐 이런 거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죠. 종신고용, 연공서열이 사실 일본에서 이제 좀 많이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여전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전문가들 글이.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뭐냐니까 너무나 일률적으로 대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일괄 그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주로 보면은 그때 다 명문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그냥 들어가요. 대학에서 뭘 배웠나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학교 레벨이 어디냐 이걸 주로 보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한 내용을 별로 안 본다니까요. 왜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새로 교육을 다 시킨다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채용 시스템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봉급이 얼마냐? 22만 원, 21만 원 이래요. 근데 과거에 1달러당 80엔 할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1달러당 150엔 하면은 그게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20대 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봉급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도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하라는 것만 하죠.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인 게 문제인데 디지털의 현재 뭐 수준? 현 시점 일본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디지털화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데 10년 쏟아부어도 한국 못 따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것 때문에 엔저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디지털 적자 이게 5조 7천억인가 그래요 작년에.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2배, 3배, 4배, 10배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일본 사회 자체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그걸 한꺼번에 쫙 할 수 있으면 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개별 관공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에 자문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자문료가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기업마다 관공서마다 전부 따로 다 그걸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본의 지자체 수가요 1741개인데 관공서의 어떤 서류를 떼면요 1741개가 다 달라요. 이게 일본의 디지털화의 현주소. 이걸 고치려고 2022년 9월 달에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그 청을 왜 만들었겠어요? 지방자치제들 전부 통합하려고 하나의 포맷을 만들고 그걸 강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디지털 청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스가 총리가 그걸 의욕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 청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요거 청이 발족할 때 총리에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총리가 계속 있었으면 막강한 힘을 실어주면서 마구 밀어붙일 생각을 만들었는데 디지털청 지금 내가 찾아도 기사도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좀 일본인들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엄청나게 이런 것과도 보수적이에요. 연결돼 있는 거죠.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네.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 그게 장인 정신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을 금과 억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전 세계도 일본 하면 장인 정신 높게 평가해 줬으니까 일본 스스로도 그걸 높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함, 변화가 없네요. 끈기.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게 엄청나게 장점이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화를 막는 최고의 장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신드롬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같이 이것도 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를 들어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디지털화. 이 두 개를 들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보다 한참 아래예요. 영어 성적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외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수록 국제사회하고 자꾸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니까 그 여권이요. 여권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본이 정확히 최근에 17%예요. 우리나라는 한 몇 프로인가요? 60% 넘는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건 뭘 말하냐?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간다는 거예요. 해외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만들면 해외에 팔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국 내에서 파는 걸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국내로 향하다 보니까 이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만 이렇게 발휘해 놓으면은 국내에서 다 사니까 기술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진짜 낮더라고요. 뭐 내각 지지율이 거의 뭐 퇴진 위기일 정도로 10에서 뭐 18%까지 내려온 적도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이랑 배경은 무엇일까요? 총리 되기 전부터 지지율이 2%밖에 안 됐어요. 계속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지로 총리를 만든 거죠. 자민당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국민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 아니라 그러지, 일본은.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인기가 없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뭔 소리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정말 기시다 총리가 그때 총리 후보로 올라가고 저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정말 관심을 1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총리 되면 뻔하니까. 왜냐? 외무부 장관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이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 대부분 지금 아베도 그렇고 좀 매파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 출신 성분은 비둘기파인데 재작년에 안보 관련된 문서를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이게 뭐냐니까 일본이 이제 자위대에서 군대로 변화하려고 하는 자위대는 뭐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것만 한다. 이게 자위대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기를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토마호크는 그 공격하는 미사일이잖아요. 그 외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자위대에서 벗어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둘기파에서 다들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비둘기파면서 완전히 우익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사이버 전쟁은 돌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요즘은 뭐 미사일 쏘는 게 꼭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회색지대에서 이미 엄청난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뭐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뭐로 보실까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일본이 왜 이렇게 침체했는가를 든 두 가지 이유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가 한국보다 많이 쳐졌고, 한국은 영어 교육 엄청나게 중시했잖아요.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요, 거기에 전부 영어로 강의를 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강의를 하는가? 아니, 그건 또 그래서 일본어를 하라 그러면 잘할 텐데. 그 정도로 영어 강의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쉽게 오는 거죠. 일본에 유학 별로 안 가는 게 일본어로 강의하는데 거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요, 도쿄대학 다음에 교토대학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는 교토대학에서 더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도쿄대학은 대부분이 관료로 들어가고, 그 교토대학 교수가요,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박사님, 요즘요 일본 문부성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데 한국 대학 좀 본받아서 개혁 좀 하라고. 그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나 처음 그 얘기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의 두 번째 가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 교토대학, 한국을 본받으라고. 한국 대학을 본받아라. 한국 대학의 그 개혁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교토대학도 좀 개혁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한대요. 변화를 정말 싫어하는 게. 뭐 한국과 일본 모두 뭐 저출산, 고령화 정말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데 뭐 조금 부동산 문제랑 연결했을 때 좀 어떤지 한번 짚어주세요. 일본이 부동산 때문에 거의 맛이 갔다고 우리 보는 거 아닙니까? 버블이 꺼졌다는 거는 겨우 거의 뭐 그 당시에 주식도 있지만 부동산이 컸단 말이죠. 그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풍선이 이렇게 커졌는데 거기다가 바늘 콕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늘이 뭐였느냐? 요걸 이제 한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이 늦게 눈치챈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물가가 같이 올라갔으면은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물가는 안 올라가니까 실제로 일본 서민들의 생활하고는 밀접하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총량제를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빌릴 수 있는 은행 전체에 총량제를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동산 관련된 돈을 많이 못 빌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왜 그 당시에 그러냐니까 우리 코로나 때 돈 엄청 풀었던 거 마찬가지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게 엔화가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수출 경쟁력이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기업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왕창 낮춰준 거예요. 그때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면 대기업만 돈 빌리겠어요? 일반인도 돈 빌리지 않겠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너나 할 것 다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땅 사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간 거죠. 이게 정부가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잘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가담했던 사람이 그건 실수였다. 미리 조금 그걸 해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6%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덜커덩한 거예요. 그러니까 6%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융자는 이제 거의 못하게 되고 이자는 갚아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물건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면서 폭락한 거죠.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샀잖아요. 많이 사죠.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일본은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저금리로 해서 막 풀었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금리를 팍 올려가지고 그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없잖아요. 금리도 그렇게까지 갑작스레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주춤주춤 하면서 따라 올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감을 한 거잖아요. 이 금리 올라가는 게 올라갈 거다는 거.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전체 총량제가 딱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금리도 고금리 팍 가버리고 이것 때문에 한 큐에 그냥 빡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난리가 났죠. 그게 그 후유증이 30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강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패턴은 비슷한데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너 나갈 것이 막 그냥 오르니까 계속 사다가 어느 날 뻥 터지니까 이제 쫙 가를. 그 패턴은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패턴이 비슷하다고 다 다른 거예요. 후지산은 이렇게 됐지만 엄청 높아요. 그런데 우리 뒷동산 같이 올라가지만 이게 언덕이잖아. 이게 이 높이 차이가 훨씬 다르다는 거죠. 엔화 약세와 강세에 따라서 이제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고가 됐다 그랬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게 국내에서는 도저히 채산이 안 맞으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공장들을 해외로 다 이전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공동화됐다 그래요. 대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물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었다면은 엔저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엔저가 됐는데 수출이 안 늘어나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수출하는 기업들 이미 해외에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엔저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과거에 같았으면은 바로 우리 영향을 받았죠.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삼성, LG의 전자제품하고 일본의 그 엄청난 미쯔비시, 소니 그런 전자제품하고 경쟁할 때는 엔저가 되면은 바로 영향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크게 안 받는 이유가 일본에 엔저가 갔다고 해서 물품을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내용으로 다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고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다 나가기 때문에 엔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그 뭐랄까 무역 이 연결고리가 뭐 10몇 프로, 12%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3, 4%, 4% 이 정도밖에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크게 영향받는 것. 다만 영향받는 게 뭐가 하나 있죠. 일본 여행 가서 돈을 엄청 갖다 일본에다 쏟아붓는 거. 아, 일본 그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일본이 기술적 경기 침체로 55년 만에 이제 경제 대국 4위로 이제 추락을 했는데 2026년에는 인도에도 이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박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까지가 사실상 일본의 그 기본 체력에 비해서 과도한 각광을 받아왔다. 지금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은 이제 그 엔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엔저가 되니까 팍팍팍 줄어들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의 펀디멘털을 보면은 이 1달러당 160엔, 170엔 이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엔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요. 130엔 절대 갈 가능성이 없다고. 140엔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본 현재 펀디멘털에 맞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00엔 정도였다면은 일본 그 실력에 비해서 화폐가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 보였던 거죠. 그 이제 제 위치로 찾아가니까 인구는 예를 들어서 1억 2천 좀 넘잖아요. 그 뭐 인도네시아면 2억 7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 국가에 이제 서서히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도 사실은 독일한테 밀렸다 그러는데 독일도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그 환산하게 되면은 GDP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독일도 결코 뭐 기뻐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 인구에 독일한테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지금 충격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과거에 중국한테 뒤처질 때는 워낙 저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독일은 자기들보다 인구도 적은데 밀려버려가지고 그게 대한 충격이 더 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얘기 여쭤볼게요. 일본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데 한국의 금리 정책 방향 뭐 이렇게 합쳐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겠고, 사실 일본의 금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뭐 100엔에 100, 1200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100엔에 890엔, 900엔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해졌겠나? 우리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3%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리 안 올렸으니까. 그럼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리를 따라 올린 거는 달러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으면은 우리 돈 빌려다가 전부 그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 원캐리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화가 확 폭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따라가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어떤 정책들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이 수단 저 수단 써보겠지만 워낙 지금 막 한마디로 엉망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중국 그 정권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은 뭐 주가도 계속 빠지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는 해보겠죠.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한일 역전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왔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한일 역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일 역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아직 우리가 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한국이 일본 따라간 게 그게 뭐 그래서 뭐 기분 좋다는 거야 뭐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다 보니까 수직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과 을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갑에 이제 위치해 있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갑이 갑질을 할 때 을은 그걸 감수를 해요. 이게 일본 사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 이심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의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 이지메 때문에. 그게 약한 꼴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지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일본은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한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어쨌든 평등한 걸 지향하는 사회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 얘기는 다 하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서는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잘났으면 잘난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게 명확합니다. 그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아무리 뭐 잘난 사람이라도 막 싫은 소리하고 갑질하고 그러면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약간 평등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갑을 문화가 자기 나라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의식 속에서 그냥 그게 오랫동안 있어온 습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끼리도 그런 걸 이제 주입시키려고 그런다면 일본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이 약한 한국을 억누르고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이 갑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우리는 한일 관계는 또 역사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 근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갑질하면은 이중으로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한일 역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힘의 역전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워낙 그 규모가 컸고 잘 나갔고 해서 한국보다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서서히 내려와서 지금은 1인당 GDP는 우리가 위고 생활 수준이나 이런 삶의 질은 우리가 훨씬 나아요. 일본보다 개개인의 삶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뭐 일본은 우리보다 2.5배니까 그 전체 규모가 커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이 이제 힘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 소프트 파워도 있거든요. 꼭 하드 파워만 가지고 얘기 안 되잖아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월등히 일본보다 낫다고 해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파워면에서. 그럼 일본은 어리 되잖아요. 한국이 갑이 되잖아요. 일본은 어리 되는 순간 그동안 해오던 갑질이 싹 사라지면서 얼질을 해요. 얼질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게 한일 역전이라는 게 한일 역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한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본이 마음껏 해도 웬간한 건 일본이 다 받아들인다. 왜? 일본은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역전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일 역전이 일어나고 하려는 이 지금 이 힘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질서가 없는. 그래서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한국이 확실하게 갑의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굉장히 평온해질 거다. 이 국제 질서가, 이 동북아. 일본은 분명히 한국이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위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얼질할 거라고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이 한일 역전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